안녕하세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2024년 7월 한국 시험만 해보 시작할 거고요. 자, 일단 이제 날씨가 조금 바뀌었죠. 자, 날씨는 이제 흐림으로 당분간 계속 갈 생각이고, 지금의 한국 증시는 어,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이 남아 있지만 아마 그 구간이 고점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꼭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어, 지금 미국 증시는 무조건 한국 증시보다는 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지만 한국 증시는 그 정도로 강하게 못 움직인다. 그래서 지금 고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고, 이렇게 시장을 접근하는 게 지금은 가장 좋은 선택이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리 인하를 하면 이제 모든 것이 좀 잘 해결들이 되면서 증시도 더 오르고 뭐 이렇게 될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보다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지금은 비중을 실을 구간이 아니다. 이걸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조건 하셔야겠죠? 자, 올해 미 금리 인하 없을 수도. 자,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전 IMF 부총재가 이제 전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단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야겠지만,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는 결국에는 지금 여러 가지 지표들은 침체를 가리키고 있지만 약간 중동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그리고 미국의 이제 부동산이 식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미국의 부동산은 사실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동산이 내려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토대로 살펴봤을 때, 일단은 아무런 잡음이 없이 골디락스가 오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자, 설사 미래가 골디락스가 찾아오더라도 그것은 어떤 고통 없이 찾아오는 골디락스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일단 높지 않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단행이 안 될 경우에는 증시는 더 크게 급속도로 폭락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얼마든지 매도를 하고 나올 수 있는 기회들이 열릴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금리 인하가 없을 거라 하면 갑자기 증시가 좀 크게 폭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일단은 엔화가 160엔을 뚫리자, 자, 미국 국채 금리가 뛰었다, 이제 이런 기사인데요. 결국에 자, 엔화가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엔화와 더불어서 우리 환율도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엔화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는 거예요. 자, 미국이 분명히 지금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그런 시그널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엔화는 계속해서 약세를 보인다. 자, 유럽이 먼저 금리 인하를 단행을 선제적으로 했어요. 그죠? 왜? 얘네는 이제 침체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는데, 정작 아시아권은 지금 뭐 어떤 반응이 없어요. 자, 분명히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했으면 일본의 환율은 더 이상 이제 약세를 보이면 안 되는데,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결국 환율 방어용 매각 가능성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 일단 좋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쯤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된다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제가 이제 보던 시나리오는 금리 인하가 한다고 이제 발표가 이제 나고 뭐 이제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확정치 됐을 때, 그 이전에 환율이나 이런 엔화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거꾸로 계속해서 엔화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얘기하는데도 이런 것들은 지금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지금 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장의 심리가. 그래서 이거는 금리 인하를 단행하든 단행하지 않든 미증시가 폭락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일단 좀 환율 보면서 이따가 그건 얘기를 할게요. 자, 일단은 헤즈볼라가 이제 이스라엘에 또 로켓 공습을 했다. 뭐 전면전 위기 이런 나오고 있는데, 자, 이스라엘이 지금 약간 잘못 선택을 한 게 뭐냐면, 네타냐후가 그 하마스를 소탕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라파를 진격을 했잖아요. 근데 제대로 이게 이루어지잖아요. 이 소탕하는 게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이도저도 아니게 된 거예요. 그냥 사람들을 학살만 한 거예요. 민간인들을.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마스 탄압하는데 굉장히 소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이제 판단이 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실수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외부로 지금 돌리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가능성, 헤즈볼라하고 이런 불확실성이 존재를 한다는 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자, 일단은 이란은 전쟁하기 싫어해요. 전쟁을 원하지 않아요. 네, 제가 그 전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지금 이란 경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할 수 있는 여력이 없지만, 이게 자존심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이란의 대통령이 사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커져요. 이거는 어떤 중동의 자존심. 야, 이스라엘이 그래 뭐 팔레스타인을 그렇게 한 것까지는 팔레스타인이 먼저 그랬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물론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지금 괴롭히고 있죠. 괴롭히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건드린다는 거는 중동 전체를 분노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상황이 잘못될 경우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를 못하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못하는 상황과 더불어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장기화 가능성, 특히 한국은 이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능성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해야 되고, 지금 그냥 너무 어려운 시장이고 이미 여러분들 조금 타이밍은 지났다. 매수할 타이밍은 절대 아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뉴욕 증시가 완만한 GDP의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다. 자, 뉴욕 증시가 완만한 GDP. 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잠정치가 나왔는데 이 잠정치가 1.3이었어요. 근데 이게 1.4예요. 여기에서 이제 크게 움직이지 않고 그냥 뭐 거기서 거기죠. 자, 일단 1.4%가 나온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연준은 좋아합니다. 자, 왜 그러냐?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지표가 될 수 있어요. 야, 근데 자, 봐요. 지금 소비가 위축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을 때 미국의 소비가. 자, 근데 고용은 증가하고 있죠? 고용은 식지 않고 있어요. 이 가운데 GDP는 내려가고 있어요. 자, 그럼 무조건 여러분은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금리 인하를 안 한다는 거는 무언가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그 이제 9월쯤 여러분 갔을 때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변수가 만약에 국제유가에 대한 변수, 겨울에 갑자기 국제유가가 폭등을 하는 거야, 가을에. 자, 그렇게 해서 금리 인하를 못하게 되면 이거는 여러분들 엄청난 불확실성이 열리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경기 침체를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요. 왜냐면 금리 인하를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니, 결국에 미국의 GDP가 둔화됐고 저번에도 실적 발표를 보니까 굉장히 미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좋지가 않아요. 일단은 좋은 기업도 있지만 소수예요. 엔비디아 같이. 그럼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단행을 못하면 결국에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고, 이 가운데 결국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 이유가 스태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그거에 충실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증시는 엄청나게 폭락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은
늦었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뭐 제 얘기가 틀리고 뭐 다 해서 잘 돼가지고 막 우상향하고 폭등을 해갖고 뭐 진짜 제가 연초에 이야기한 대로 24,000을 가는 거야. 응? 24,000 나스닥 100이 그러면 이제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24,000 막 넘고 25,000. 그지만 전 지금 봤을 때 진짜 나스닥이 많이 오르더라도 22,000으로 보고 있고 설사 여기까지 가더라도 이거는 매수의 타이밍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쯤 나오는 시그널들이 이렇게 지금 안 좋게 나오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연초에 불확실성이 컸기 때문에 이제 조심을 해 왔는데 자, 이 그 불확실성이 어떤 거였어요? 환율이 안정화되지 않는 거예요. 안정화. 이 환율의 안정화라는 게 갑자기 환율이 뭐 1200을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이 박스권은 지켜주는 흐름. 이 흐름이 나와야 뭔가 지금 금리 인하가 이제 머지않았고 이거는 골드락스로 갈 가능성이 높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연초에 불안해하신 분들은 지금도 이제 불안해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일단은 불안해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왜냐면 매수의 타이밍이 아니에요. 자, 매수의 타이밍은 이미 4월에 있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4월에 절대 뭐 망하고 그럴 일 없을 거다. 4월이 기회라고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3월도 그렇고 계속 2월, 그러니까 3월, 4월이 기회였던 거예요. 이게 결국에 지금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몇 달 전 이야기를. 그죠? 그럼 이때 매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환율이 여기서 더 폭등을 하고 내려가지 않는 상황에서 앞서 설명드렸던 그러한 악재들이 있는데 지금 매매를 한다는 거는 일단 미친 짓이라고 판단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불확실성이 커요. 환율이 실제로 자, 한국의 환율이 이제 1,400원을 넘어가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면요. 외인이 바로 이탈을 하게 돼 있어요. 네, 외국인이. 그래서 이런 것들 생각하셔야 돼요. 외국인들 무조건 이탈해요. 우리나라 증시에서. 이거 넘어가면. 물론, 이제, 하느니 한번 방어는 해줄 겁니다. 방어는 해주겠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고, 여기를 한번 돌파를 했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여력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것이 만약에 생길 가능성이 높다면, 미국의 금리 인하가 결국 단행되지 않는 상황이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한국은 뭐 금융위기가 오진 않겠지만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위기가 찾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열리게 일단은 되는 거예요. 금융위기는 제가 봤을 때는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금융위기는. 근데 이거에 버금가는 일은 일어날 수가 있다. 왜? 환율이 너무나도 폭등하니까. 이 가운데 증시나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한국의 금리 인하가 불투명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 할지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꼭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셔야 되고 일단 1,400원은 무조건 사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차트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 보시면 지금 코스피는 여기 고점도 넘을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에요. 자, 결국에 월봉상 이게 좋게 마무리를 지은 거예요. 그쵸? 6월에 강세를 보였어요. 강세를 확실히 보였고 7월에도 추가적인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지금 너무나 높고 뭐 현재 기준으로서 별다른 이제 악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 정배열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뭐 단기적인 시점으로는 매매가 가능한 구간이겠으나 뭐 올해 연말을 보고 지금 투자를 한다. 그거는 이미 늦었다. 그걸 하실 거였으면 이때 하셨어야 된다. 제가 이때는 이 예측을 못했죠. 솔직히 저는 이걸 예측 못했어요. 왜? 저는 이제 코스피 4천을 보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코스피가 4천을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가지 못할 거라는 거를 제가 예상을 한 게 여기서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여기서 만약에 코스피 4천이 갈 거였으면 지금 이제 이 구간에서 바로 여기서 다이렉트로 상승이 나오고 이미 3천 위에서 우리가 증시가 놀았어야 돼요. 4천 가려면. 그리고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불확실성들 있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었어야 됩니다. 왜? 금리 인하 직전에 지금 상황이니까. 근데 금리 인하 직전에 너무 지금 이거는 불확실성을 넘어서
아, 이거는 위험하다라는 시그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결국에는 제가 이제 일단은 결과론적으로 지금 나오진 않았지만 어떻게 될지 투자를 이때는 했었어야 되는 구간인 거예요. 결국 이때 투자를 했었어야 되는 구간이고 여기에서 팔아야 되는 이런 지금 구간에 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이 뭐 막 겁을 내고 무조건 이렇게 할 때가 아니라 어떤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언제 매수를 하고 매도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고 나중에 설사 한국이 이제 뭐가 문제가 생겨서 폭락장이 연출되더라도 여러분들 뭐 기회로 생각하고 투자할 수는 있겠지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잘못 투자하시면 정말 크게 후회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몇 개월 뒤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함께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삼성전자 차트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최근에 외인의 수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자, 그리고 정별로 돌려가는 과정 이런 것들 좋습니다. 그치만 일단 여기도 돌파를 한번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위로 갈 가능성이 일단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지만 여기에서 저점을 한번 이탈하고 여기를 강력하게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를 왜냐면 이탈을 한번 했기 때문에 이 구간을 한번 다 강력하게 돌파하면서 여기서 외국인이 들어오는 수급을 좀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삼성전자는 제가 봤을 때 이 고점을 그냥 넘을 가능성은 낮고 이거 그냥 넘으려면 삼성전자는 이 호재, 확실한 호재 자, 엔비디아와 결국 계약이 확실히 단행될 것이다 라는 호재가 있지 않는 이상 삼성전자가 이걸 돌파하는 건 어렵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만약에 거꾸로 이렇게 가는 시나리오가 나온다면 이거는 엄청난 위험 신호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여기에서 한 번 더 반등이 나온 다음에 여기에서 또 이 상승 파동이 소멸되면서 이렇게 되는 상황이 나온다면 이거는 한국에 이제 엄청난 위기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요 미래가 없어요. 지금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돼요. 그지만 제 판단은 반반이에요. 반반. 이게 불확실성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 엔비디아 문제 때문에. 그래서 반반의 확률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쨌든 지금 투자를 하실 때 관망하시면서 금리나 시점까지 상황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는 게 지금 가장 현명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전 여기까지 하고 끝내도록 하고 이번 주말에는 제가 이제 코스피 정확히 뭐 얼마 가는지 물론 여기다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 뭐 앞으로 상황들 이런 것들 영상 또 추가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하셔야겠죠.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